자, 이제 여러분들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비유동부채는요,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비유동부채, 물론 비유동부채는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있어요. 그런데 회계 1급에서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꼭 외우셨으면 합니다. 라고 했더니요, 어떤 학생이 다음날 기억을 해왔는데 이렇게 기억해 오더라고요. 사장 나가 뭐 이러면서 기억을 했다고 하는데, 자,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어쨌든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세 가지 정도는 비유동부채 종류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장기차입금에 대한 유동성 대체부터 하나하나씩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장기차입금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가 3년 만기로 은행에서 1억 원을 차입하였다. 자, 1년 이상이면 장기라는 단어를 써서 빌린 거니까 차입, 돈이니까 차입금 이렇게 얘기했죠. 차변은 현금이 들어왔고요. 대변에는 장기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일 현재 장기차입금 1억 원에 대해서 상환 예정일이 내년으로 도래했다고 합니다. 즉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내년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비유동부채 쪽에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비유동부채였던 장기차입금은 차변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때 이런 표현을 부르죠. 바로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합니다. 이 유동성 장기부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고요? 우리 유동부채에 들어가는 항목이다라고 합니다. 자,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자 들어갔다고 해서 비유동부채 아니고요. 유동성이 들어간 유동부채 항목입니다. 자, 장기차입금이 비유동부채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에 속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사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사채 내용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은요, 한 번 정도는 좀 더 반복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회계 1급에서는 사채가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괴롭힌다라고 하시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채를 이야기할 때요, 뒤에 부록편에는 좀 자세하게 이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했지만 오늘은 약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채에 대해서는요, 개인 사채 아니라고 늘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거 회사채고요. 회사가 1년 이상 아주 거대한 자금을 융통하고 싶다고 한다면 회사는 이렇게 사채권 같은 걸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친구야, 이거 너가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자를 내가 매년 약속한 금액을 집어넣어 줄게. 은행 이자보다 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빌려줘도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회사는 소액의 금액을 여러 사람한테 빌리니까 거대한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을 융통할 때는 꼭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거 말고도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채라는 것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빌리다 보니까요, 이 이자율에 대한 차이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요, 자,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액면 이자율이다라고 하는 건요, 회사가 사채권 표면에다가 내가 이만큼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약속을 한 이자이고요. 그 다음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은 회사가 이런 동일한 조건으로 외부에 가서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신용도나 위험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회사가 지급하는 이자와 시장이자율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갚아야 될 돈과 지금 빌려오는 돈이 일치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회사가 지급한다는 이자보다 시장이자율이 더 높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적은 이자를 제공하니까 처음에 빌려오는 돈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 반대의 경우에는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사채를 발행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럼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보면 좀 좋겠죠. 자, 사채 액면가액 100만 원짜리를요.
100만 원의 액면 발행할 수도 있고요. 90만 원의 할인 발행할 수도 있고 110만 원으로 할증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볼게요. 액면 발행의 회계 처리에서 이제 액면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같을 때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액면 이자율이 10%,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게 10%, 시장 이자율도 10%.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자, 혹은 빌려오는 사람도, 야, 내가 나중에 100만 원 갚을게. 나 지금 100만 원 빌려줘. 이게 바로 액면 발행입니다. 회사가 지급하겠다는 이자나 시장 이자나 동일하니까 나중에 갚아야 될 돈과 지금에 받아온 돈을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사채는 어떤 발행이든 상관없이요. 대변에 무조건 액면가액을 씁니다. 할인 발행이 되든 할증 발행이 되든 사채의 가격은 무조건 액면가액. 자, 차변. 현금에 대해서 돈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할인 발행의 회계 처리, 액면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유효 이자율이 더 크다고 하면, 즉 액면 이자는 10%인데 회사가 주겠다는 거 이자 10%, 시장에다가 돈을 빌리게 되면 12%가 된다 하더라. 자, 다시 말해 시장보다 적은 이자를 주게 되니까 너 나중에 얼마 갚을 거야? 100만 원. 그런데 이자 조금만 주더라? 그래서 채권자들도 나에게 적은 돈을 주는 거죠. 이처럼 시장 이자율이 더 크고 회사가 적은 이자를 줘서 적은 돈을 받게 되는 건 사채의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요. 어디에 속하는 계정이냐면요. 차감적 평가 계정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사채 이렇게 쓰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마이너스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차감적 평가 계정 어디에서 들어봤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대손충당금, 또 하나는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물론 조금 더 기억하시는 분들은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충당금까지 기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할증 발행은 회사가 주겠다는 이자보다 시장 이자가 더 적죠. 다시 말하면 회사가 지급하겠다는 이자가 더 크더라. 이럴 때에는 회사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더 큰 이자를 주니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 나머지 액면을 초과하게 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더라.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여러분들 응용이 잘 되실 분들은 잘하고 계실 텐데요. 할증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차감적 평가 계정이 아니라 가산적 평가 계정, 즉 더해주는 성격이다. 그래서 가산적 평가 계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채 액면가액은 그대로 똑같이 썼고요. 마이너스 할인 발행, 그 다음 플러스 할증 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90만 원의 장부 가격, 지금은 110만 원의 장부 가격인데요. 이 사채라는 게 이자율의 차이가 3년 차에 만기가 되면 점점점 사라집니다. 자, 액면 100만 원짜리에 대해서 110만 원의 할증 발행했어도요. 점점 가까워지면 3년 뒤에는 액면가액이랑 동일한 금액이 되고요. 역시나 90만 원의 할인 발행된 경우에도 점점 3년 뒤에는 장부가액이 상승해서 액면가액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이었던 애들은 장부가격의 감소, 할인 발행이었던 애들은 장부가액의 증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배워보셨고요. 그 다음, 자, 사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요. 완벽하게 나의 돈으로 사채를 다 사채 발행이 됐을 때 그 돈이 다 나의 돈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왜냐? 은행이 대신 사채 발행을 해주거나 그러는데요. 이런 금융기관들이 사채를 발행해주게 되면 지금 사채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광고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모집할 때 모집 비용도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채에 대한 사채권의 인쇄비, 그 다음에 그들의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떼다 보면 사채 발행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 하지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요. 사채 발행비라는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사채 액면 100만 원을 90만 원에 할인 발행했다 라고 하면 일단 사채는 대변의 부채, 발행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변의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이렇게 부채가 상승하죠. 그 다음에
90만 원의 할인 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변에 받는 돈 현금이 90이니까 차변에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일 텐데요. 이때 사채 발행비가 3만 원이 있어서 차감하고 입금되었다라고 한다면 막상 90만 원이 아니라 87만 원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럼 100만 원의 사채값에 87만 원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13만 원이 비겠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3만 원이 됩니다. 사채 액면가액보다 적은 돈을 받았고요. 이렇게 할인 발행일 때에는 사채 발행비까지 합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요. 사채 발행비가 생겼다고 해서 뭐 판매비와 관리비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주고 있겠죠. 그럼 반대로 할증 발행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있을 텐데요. 사채에 대해서 현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0. 나머지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 라고 했을 때 107만 원. 왜냐면 3만 원 차감하고 들어왔으니까 따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이렇게 감소했을 겁니다. 자, 볼까요? 봅시다. 사채는 액면가액으로 쓰자. 차변에 받는 돈에서 3만 원이 차감이 되면 107만 원.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10만 원에서 3만 원을 뺀 나머지 7만 원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는 사채 발행비를 더해주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사채 발행비를 차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채에 대해서 이자 지급하는 얘기를 해보자라고 합니다. 이 할인 발행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봤는데요. 이자 지급일에 상각되어 사라지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요. 매년 2만 원, 3만 원, 5만 원으로 상각이 되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할인 발행의 경우 여러분들 뒤에 정확하게 이제 이자율이나 이런 걸 반영한 부록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사채, 자, 할증 발행 차금이든 할인 발행 차금이든 이자율에 따라 상각이 되어가는 그 금액의 폭이요. 금액의 폭이 모두 다 증가한다고 합니다. 할증 발행일 때도 상각비가, 그러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일 때도 사라지는 상각액이 점점점 이렇게 크게 될 거라고 해요. 자, 상각액이라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채 100만 원, 차변에 현금 90만 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만 원이다. 자, 이게 3년짜리 사채다 그러면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할 때마다 대변에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상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매년 사라질 때 같은 금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는 폭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0만 원의 할인 발행 차금이 매년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증가되는 금액으로 상각이 된다라고 하는 규칙에 맞춰서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예시로 첫 번째 년도는 2만 원이 사라지고요. 두 번째는 3만 원이 사라지고요. 세 번째는 5만 원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교환의 내용을 이어서 보시면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이었다. 다음 연도 할인 발행 차금으로 2만 원이 상각이 되고요. 다음 연도엔 3만 원, 그 다음 연도에 5만 원. 매년 이렇게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증가하는 폭으로 사라졌고요. 자, 하지만 현금 대변에 지급하는 이자는 매년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인수해서 사채권에 인수해서 발행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씩 비용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채 이자 비용은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가 나오는데요. 퇴직급여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실제 이제 시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대변에 현금 1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서 회계 직원이 실수로 이자 비용도 10만 원으로 기록을 했더라.
그렇잖아요. 내가 10만 원만 현금으로 나가면 대부분 이제 일반인들은 10만 원을 이자 비용으로 쓰잖아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건 할인 발행이 되었던 거라며 나머지 2만 원은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하면은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그리고 이자 비용을 이렇게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류정정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이 사채와 관련해서 할인 발행 차금이 처음에는 10만 원이었, 자, 100만 원에 대해서 할인 발행 차금이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다음 연도에 사채값은 그대로 일정하지만 할인 발행 차금이 2만 원이 상각돼서 날아가면 92만 원이 사채의 장부 가격, 그 다음 100만 원짜리가 3만 원이 사채가 상각이 돼서 사라지면 5만 원만 남아서 95만 원. 마지막 세 번째 연도에는 더 이상 5만 원 모두 다 상각이 되니까 이렇게 1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할인 발행 처음에는 90이었지만 그 다음에 92,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100만 원이 될 거다 해서 사채 장부 가격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할인 발행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할 때는 모두 다 증가예요. 대변으로 사라지는 할인 발행도 증가, 차변의 이자 비용의 액수도 매년 증가, 장부 가격도 매년 증가. 이 할인 발행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할인 발행하면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감소라는 특징을 찾게 되는데 아니죠. 모두 다 증가였죠. 차변에 기록되는 이자 비용도 12, 13, 15로 증가, 할인 발행 차금도 2, 3, 5로 증가, 사채 장부 가격도 모두 다 증가하고 있었죠. 자, 저는 사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채에 돈을 빌리는 내용,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 이 정도까지 얘기할 텐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부록을 통해서 익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채의 마지막인 퇴직금과 관련돼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요. 그냥 퇴직급여 이렇게만 얘기하면 비용이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다라고 하면 이 부채 계정입니다. 자, 그런데 제목의 옆에 퇴직연금제도다. 이것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 퇴직금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회사가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다라고 하는 건요, 외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 퇴직금 같은 경우요, 직원이 1년을 근속하면 직원한테 지급해야 되는 늘어난 퇴직금만큼 회사가 준비를 하는데요. 자, 회계 처리를 진행을 하는데 회계 처리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차변의 퇴직급여라는 비용 인식은 하지만 대변의 현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만큼 직원한테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 그래서 부채 계정인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 직원이 언제 퇴사할지, 그래서 이 퇴직금이 언제 지급이 될지는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이 퇴직금과 관련해서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1년 이상에 걸쳐서 생긴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동 부채로 넣어놨던 거죠. 자, 그러면 회사 내부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왜 이 방법 안 하고 외부에 설정하는 방법이 생겨났느냐?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런 얘기가 있대요. 회사 내부에서 퇴직금과 관련해서 10년 근속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결산할 때마다 정리를 해서 비용 처리해서 다 마련해 뒀다고 하는데 막상 이 10년짜리 직원이 퇴사한다고 할 때 회사에 물어보니까 현금이 한 푼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퇴직금에 대해서 결산 때 정산을 한다고 해서 따로 돈을 어디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사 내부에 지급해야 되는 의무만 계속 쌓아놓고 있다 보니 막상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할 때 회사에 돈이 없다면 직원들이 고스란히 그런 피해를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외부에다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도록 한 겁니다. 왜 우리가 금융기관에다 맡기면 운용을 하면 수익도 생기고 하잖아요. 뭐 저축을 하면 예금이 생기듯 예금과 관련된 이자가 생기듯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그리고 돈을 나가야 될 때 거기 외부에다 맡긴 돈 일부가 나가고 회사가 일부만 지급하면 되니까 매년 거액의 퇴직금이 나갈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덜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연금 형태로 맡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충당부채와 관련해서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당부채는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수선보증 충당부채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충당부채가 있고요. 그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하나 얘기한 겁니다. 이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현금 지출이 아주 유력하게 되었을 때 충당부채를 인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금액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 혹 회사가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때, 이럴 때 이제 충당부채를 마련해 둔다고 합니다. 자,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이제 추계액에다가 괄호 안에 보니까 전개 퇴직급여 충당부채 단기 퇴직금 지급액을 빼서 퇴직급여 비용 처리할 금액을 계산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자, 제가 지금부터 예로 드는 이야기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공식을 일부러 암기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흐름에 따라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 설립 후에 처음으로 결산일에 퇴직급여를 계산한 결과 퇴직급여 추계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결산 때 비용 처리하면서 그만큼 지급해야 될 의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비유동부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생긴 거겠죠. 그 다음에 추계액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퇴직급여 추계액이 뭔가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요. 여러분들 회사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쭉 뽑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한 달치 평균 급여 30일치의 그 평균 급여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모든 직원들이 한 달 한시에 받아가야 되는 퇴직금 액수 전체를 다 계산을 하죠. 그걸 모두 다 합해놓은 게 퇴직급여 추계액이에요. 자,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모두 다 한 달 한씩 퇴사한다고 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퇴직급 전체 금액, 그걸 이제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하고요. 이에서 이제 100% 설정하는 회사로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1,000만 원, 대변에 충당부채 1,000만 원이 생긴 거죠. 자, 회사가 설립한 후에 퇴직한 직원이 없었으며 두 번째 결산일날 추계액이 3,0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3,000만 원에다가 전년도에 1,00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미 부채 계정에 설정했기 때문에 부채를 두 번 또 입력할 필요는 없겠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퇴직급여 대변의 충당부채에서 이제 3,000만 원을 만들었죠. 자, 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1,7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요. 퇴직금을 주다라고 하면 원칙상 퇴직급여라고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마련해 놨던 거죠. 그래서 자, 작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쌓아서 3,000에 만들었던 거 1,700을 이렇게 퇴직금으로 가져다 쓰면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1,300만 남겠죠.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3,000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1,700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 결산일에 퇴직급여 추계액이 2,000만 원이며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고요. 회사에 남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3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3,000에서 1,700을 빼면 1,300만 원만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남아있죠. 자, 그런데 이번 결산 때 2,000만 원을 설정하고 싶대요. 그럼 1,300에 기존에 있었던 충당부채를 빼면 나머지 700을 퇴직급여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충당부채 700을 만드시면 1,300이 있었는데 여기에 700이 더해져서 2,00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쌓이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2,000만 원이 쌓였다라고 했을 때 전체 직원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3,000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결산하고 나서 몇 달 더 일을 하면 퇴직금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 2,000만 원만 있었는데요. 전체 지급해야 되는 게 3,000이니까 원래 원칙대로 이제 충당부채 먼저 가져다 쓰고 부족하면 퇴직급여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다 그러면 예수금 기억해 주시고요. 남이 내야 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예수금,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충당부채를 먼저 가져다 쓰고 부족한 나머지를 퇴직급여로 이렇게 부른다는 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퇴직연금제도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시작할 때 이 공식 볼게요. 자, 전개 퇴직급여 충당부채 마이너스 단기 퇴직금 지급액. 이거 뭐냐면 아까 예제에서 3천만 원 있었죠? 단기 퇴직금 지급액 1,700. 자, 그리고 올해 결산 때 2천만 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그러면 2천만 원에다가 괄호에 있는 금액 1,300이니까요. 1,300을 빼시면 70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2천만 원에서 1,300을 제외한 700만 원이 당해년도 퇴직급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이 공식은 뭐였더라고요? 이 700만 원을 회계 처리했던 바로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에다가 이제 연금 형태로 맡기는 거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에 대한 이 퇴직연금에 대한 소유가 계속해서 회사에 남아있을 때고요. 확정기여형은 이 퇴직금과 관련해서 권리나 의무가 모두 다 직원에게로 넘어가는 경우를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대변에 돈을 납부하더라도 회사의 자산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직원과 관련해서는 대변에 현금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 왜냐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퇴직금 지급이 된 거니까 비용 처리하고 끝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막상 그냥 구분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가시면 확정급여형이랑 확정기여형이랑 너무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드리면요. 이 어디나 급여가 한 번씩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나 급여가 한 번씩 들어간다고요. 조건에 제목에 급여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팁입니다. 급여가 들어가 있으면 계정 과목은 급여가 안 나오고요. 조건에 급여가 없으면 계정 과목은 꼭 한 번씩 급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에는 급여는 한 번씩 나온다. 제목에서 급여가 있으면 계정은 급여 없는 거. 제목에서 급여가 없으면 계정은 급여가 있는 거.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확정급여형. 이 문제는 이미 제목에서 급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운용관리기관에 부담금 500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했을 때 차변에 급여 없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정답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급여가 없으니까 정답은 퇴직급여에서 급여라는 표현을 넣었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든 급여라는 표현이 꼭 한 번씩은 들어가게끔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요. 운용관리기관에 납부하여 운용과 관련된 수수료 10,000원을 포함해서 현금 지급했대요. 자, 그럼 대변에 이제 현금을 500 지급했다고 했을 때 이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수수료 쓰실 때 수수료 비용 쓰시는 거고요. 차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씁니다. 자, 그 다음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운용관리기관에 납부하며 운용 관련 수수료 얼마? 이 10,000원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변의 퇴직급여, 차변의 수수료 비용, 그리고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생산직 직원이다, 사무직 직원이다 구분을 지어놓지 않았지만 만약에 생산직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면 수수료 비용도 500번대, 사무직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면 수수료 비용도 800번대. 그래서 각각 그 장소에 맞춰서 퇴직급여 비용 코드에 맞춰서 수수료 비용도 500이면 500, 800이면 800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어디 직원이든 상관없이 수수료 비용은 모두 다 800번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종합원 급여에 대해서는요.
뭐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 급여다라고 해서 이런 쭉 비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 명예퇴직금이다 이런 것들도 퇴직급여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퇴직급여로 들어가는 것들 해서 성격에 따라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설명들은 사실은 기출에 한 번쯤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놓고 해당하는 문제 있으면 틀리지 말아라 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비유동부채 진행을 해봤어요. 우리 앞에서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하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채와 관련해서 사채를 발행하고 할인 발행일 때 이자 지급하는 이야기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운용하는 사례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뭐도 있었어요. 퇴직금에 대해서 회사 내부에서 퇴직금을 설정하는 얘기도 있었죠. 이 회사 내부에서 퇴직금을 줄 때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요. 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나간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내야 되는 세금을 예수금이라고 했다는 점, 일단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어야 된다는 거, 부족하면 퇴직급여라고 부른다는 거, 요 내용이 사실은 핵심이죠. 이렇게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얘기랑 그 다음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면 내용 다 잘 진행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 보면 타행으로 이체할 때 수수료,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받으럼 추심 수수료,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퇴직연금 운용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5번째는 카드 결제를 고객이 하고 가면 카드사가 나한테 나중에 대금을 넣어주는데요. 100% 대금을 안 넣어줘요. 카드 회사가 이제 자기네들 수수료 먹고 나머지만 넣어주는데요. 그때 카드 결제 대금이 들어올 때 빠져나가는 수수료도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저희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